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김정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프랑스 작가 테오필 고트에의 옹팔입니다. 기사자기를 가지고 있는 나의 삼촌은 한쪽은 쓸쓸한 투르넬 거리 쪽으로 향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역시 쓸쓸한 생앙투안 거리 쪽으로 향한 작은 집에서 살고 계셨다. 큰 길과 집의 건물 사이엔 시커멓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음침하고 지저분한 마당이 있었고 마당 안쪽엔 이끼 끼고 벌레 먹은 오래된 소사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처량하게 들이운 채 늘어서 있었다. 색깔이 바랜 꽃들은 폐결핵에 걸린 어린 소녀처럼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이미 반쯤은 상한 꽃잎이 햇빛에 말라버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풀을 뽑지 않아서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고 아무렇게나 자란 풀들이 길을 점령하고 있었다. 늪지식물과 물풀로 덮여있는 연못엔 금붕어가 한두 마리 있었는데 헤엄을 친다기보단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다. 삼촌은 그곳을 자신의 정원이라고 불렀다. 삼촌의 정원엔 조금 전에 말한 아름다운 것들 외에도 음산한 별채가 하나 있었다. 삼촌은 그 별채에 분명히 반어법이겠지만 환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별채는 완전히 폐가의 모습이었다. 건물의 벽은 툭 붉어져서 튀어나와 있었고 벽에 바른 흙들은 떨어져서 쐐기풀과 야생 귀리 사이에 뒹굴고 있었다. 건물의 아랫부분은 썩은 곰팡이로 덮여 있었다. 문과 덧문을 지탱하는 나무로 된 문틀이 헐거워져서 문이 안 닫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닫히질 않았다. 정문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불꽃 문양이 솟아있는 돌로 된 커다란 단지 같은 것이 장식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별채가 만들어진 루이 15세 시대엔 만일을 대비해서 항상 2개의 출입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계란 문양, 치커리 이파리 문양, 소용돌이 문양으로 가득한 기둥 윗부분의 장식들은 빗물이 새어들어와 다 부서져 있었다. 한마디로 삼촌의 환희는 형편없는 건물이었다. 돌의 폐허가 아닌 석고벽의 폐허로 온통 금이 가고 문둥병자처럼 얼룩덜룩하고 이끼와 곰팡이가 가루로 덮여있는 너무 황폐한 상태여서 마치 1000년쯤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초라한 건물은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로 일찍 늙어버린 노인 같았다. 이 폐허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얇은 천으로 만든 낡은 드레스와 석고반죽으로 칠한 오래된 벽만큼 보기 흉하고 초라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2가지는 오래가면 안 되는 것인데 오래간다. 바로 그 별채에 내가 묵게 되었다. 별채 안의 보존 상태는 바깥보단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외부와 마찬가지로 역시 로코코 스타일로 되어 있었다. 침대는 노란 바탕에 흰색의 커다란 꽃그림이 그려진 실크로 되어 있었다. 현란한 로카이오 양식의 시계는 상아와 조개로 장식된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베네치아 거울의 가장자리는 방울처럼 생긴 작은 장미 장식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 위에는 사계가 단색화로 그려져 있었다. 커다란 타원형의 액자 속엔 하늘색 코르셋 위에 리본 장식이 층층이 달린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하얀 분가루를 바르고 이마에는 초승달이 그려진 아름다운 여인이 오른손에는 활을 왼손에는 자고새를 들고 발밑에는 사냥개를 둔 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여인은 삼촌의 옛날 애인 중 한 명인데 삼촌이 자기 애인을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의 모습으로 그리게 한 것이다. 가구들도 그다지 현대적이진 않았다. 지금이 루이 15세 섭정시대라고 착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벽에 걸려있는 신화를 표현한 테피스트리들이 완벽하게 그런 환상을 부추겼다. 테피스트리는 리디아의 여왕 옹팔의 발치에서 실을 만들고 있는 헤라클레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은 마담 퐁파두르 스타일이 강하게 두드러지는 분위기 속에서 화가 반루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장밋빛 리본을 두른 목화씨 빼는 기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우아하게 담배를 들고 있는 후작처럼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삼실 뭉치를 끼고 빙빙 돌리며 손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의 목엔 리본과 장미 모양의 매듭, 진주, 여자들이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신구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2개의 커다란 패티코트와 빛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모직으로 된 넓은 치마는 괴물을 무찌른 영웅을 완전히 다른 인물, 여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 옹팔의 하얀 어깨 위엔 헤라클레스가 맨손으로 무찌른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그녀의 어깨를 반쯤 덮은 채 걸쳐져 있었다. 그녀는 가냘픈 손으로 연인 헤라클레스의 울퉁불퉁한 몽둥이에 기대어 있었다. 살짝 분가루를 뿌린 그녀의 아름다운 금발머린 비둘기 목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그녀의 목선을 따라 물결치듯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컸을 정도로 스페인 여자나 중국 여자의 발처럼 정말 작았는데 진주가 많이 달린 연한 라일락 색깔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매력적이었다. 씩씩하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오므려서 뾰루통하게 내밀고 있었다. 콧구멍은 조금 커져 있었고 볼은 약간 발그스레했다. 눈 밑에 붙인 검은색 애교점이 피부를 더 눈부시게 만들었다. 수염만 달면 완벽한 근위병처럼 보였을 것이다. 테피스트리에는 물론 다른 인물들도 있었다. 이런 장면에 있기 마련인 시녀와 이런 그림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작은 사랑의 신, 큐피드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다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내 기억 속에 뚜렷한 인상을 남기진 않았다. 당시에 난 아주 젊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많이 늙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막 학교를 졸업한 상태였고 직업을 선택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삼촌 집에 머물고 있었다. 내가 환상적인 이야기를 쓰는 작가란 직업을 선택할 거라는 걸 삼촌이 알았더라면 나를 당장 내쫓았을 것이고 분명히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문학에 대해, 특히 작가에 대해 귀족적인 태도로 경멸을 표시했다. 진짜로 귀족이었던 삼촌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에 대해 건방지게 말하고 글을 쓰는 저속한 작가들을 교수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몽둥이 찜질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었다. 불쌍한 삼촌에게 평화가 있길. 그러니까 나는 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였다. 나는 꿈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 나는 정숙에 대한 칭송으로 장미꽃 화관을 받는 살랑시의 처녀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순진했다. 더 이상 보충학습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고 모든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나는 많은 것을 믿고 있었다. 플로리앙의 작품에 나오는 빗질에서 하얗게 분칠한 양들이나 전원 이야기를 믿었고 데줄리에르 부인의 작품에 나오는 양떼들의 이야기를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주방시 신부님의 신화사전에 나오는 9명의 뮤즈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했다. 베르켄과 게스너의 작품을 읽고 모든 것이 분홍색, 하늘색, 초록색인 나만의 작은 세상을 꿈꾸었다. 얼마나 성스러운 순수함인가. 메피스토펠리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거룩한 단순함이요. 내가 그 아름다운 방, 나의 방, 나 혼자만을 위한 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다. 나는 아주 작은 것까지 모든 가구의 목록을 작성했고 방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리고 방 안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녔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복해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삼촌네 집에선 야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다. 야식은 아주 마음에 드는 관습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라져버린 관습 중에 하나가 돼버렸지만 아무튼 삼촌네에서 야식을 먹은 후엔 식사가 끝나자마자 촛대를 들고 삼촌 집에서 나왔다. 나의 새로운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조급했기 때문이다. 옷을 벗으면서 옹팔의 눈동자가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약간 무섭긴 했다. 왜냐하면 방은 넓었고 흔들리는 촛불의 빛은 희미하고 약해서 방 안의 어둠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옹팔의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걸 보았다고 생각했다. 진짜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입김을 불어서 촛불을 껐다. 벽 쪽으로 돌아 누워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리고 수면 모자를 턱까지 잡아당겨서 덮어쓰곤 잠이 들었다.